강원도 태백산에서 방언, 봉화, 안동을 거쳐 밀양, 부산에 이르는 1300리 물길. 낙동 정맥에 많은 지류가 모여 백두대간의 남동쪽을 끼고 도는 남한에서 제일 긴 강. 생명체들은 이 긴 강만큼이나 오랜 동안 자연의 변화에 적응해 살아왔고 낙동강은 그 생명들의 젖줄이었다. 사람들도 강을 찾아 그 속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었고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이면서 자연과 강이 함께 살아왔다. 그 생명의 강, 낙동강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 태백산, 해발 1567m. 낙동강의 첫 물길이 시작되는 이곳 태백산은 3월에도 눈을 머금고 있다. 그 눈 속에서 피어나는 복수초는 봄의 전령이다. 예로부터 그 강인 함에 복과 장수를 기원하는 꽃으로 여겼다. 태백산에 눈이 녹기 시작하는 4월. 태백산 남쪽 계곡의 낙동강은 이미 강원도를 벗어나 경북 봉화에 접어든다. 최상류 봉화는 낙동강에 때묻지 않은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열목어. 한여름에도 수온이 17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 찬물에 서식하는 까다로운 물고기다. 낙동강에서는 최상류인 이곳 백천계곡에서만 볼 수 있다. 겨우내 깊은 물에 바위 밑에 모여 지내다가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 얕은 여울로 나와 먹이 활동을 시작한다. 산천어도 작은 여울을 찾았다. 산천어는 원래 수홍어였다. 그런데 바다로 회유하지 않고 산간 계곡에 서식하여 산천어란 이름을 갖게 됐다. 연가시는 메뚜기나 사마귀 등에 기생하다 성장하면 물로 나와 독립생활을 한다. 생긴 모습 때문에 철사벌레로 부르기도 하는데 물고기의 먹잇감이 되기도 한다. 금강모치가 겨우내 쌓였던 낙엽에 모여들었다. 이른 봄 산란기가 되면 무리를 지어 다니는 습성이 있다. 산란을 앞두고 몸을 살찌우기 위해 낙엽 속 먹잇감 찾기에 분주하다. 물속 낙엽에는 유기물이 많이 붙어 있어 이를 먹이로 하는 수소곤충들에게는 생활 터전이기도 하다. 날도래류 유충은 물고기들에게 중요한 먹이원이기도 하다. 날도래류 유충은 낙엽을 갉아먹어 물속 유기물을 소비하는 1차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물고기들의 먹이원이기도 하다. 육식성인 독중개가 잔뜩 긴장하고 먹이를 노리고 있다.
이동 중이던 날돌의 유충은 독중계의 제물이 되었다. 최상류 낙동강 지류의 수소 상태는 이렇게 때묻지 않은 원시 자연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4월의) 낙동강은 본류에서도 봄맞이 준비가 한창이다. 낙동강은 이제 보다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강마을에는 새들이 모여든다. 강마을 농가의 고목은 새들이 둥지를 틀기 좋은 곳이다. 맹금류인 올빼미가 어느 새들보다 일찍 이곳을 찾았다. 텃새인 올빼미는 암수가 함께 둥지를 마련한다. 밤나무 둥지에 3개의 알을 낳았다. 알을 품고 부화시키는 것은 암컷의 몫이다. 강가로 접근할 수 있는 길도 나 있지 않는 산간오지인 이곳 강마을은 나룻배가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새딱따구리는 죽은 고목을 찾았다. 죽은 나무는 딱따구리와 같은 새에게는 우리로 구멍을 내어 둥지를 짓기에 제격이다. 깜짝도여도 강가 모래밭에 둥지를 틀고 알을 놓았다. 찌르레기는 감나무를 찾았다. 농가 주변의 재료를 물고 와 암수가 부지런히 둥지를 마련했다. 5월, 나무에 물이 오르면 마을 앞 강가의 물고기도 산란기에 접어든다. 꺽지는 일국수 어종으로 주로 얕은 소의 바위가 있는 곳에 산란장을 마련하는데 이는 수컷의 역할이다. 산란장을 준비한 수컷은 짝지을 암컷을 찾는다. 암컷을 유인해 산란장으로 데려가는 수컷. 산란장에 들어서면 곧바로 산란전 행동에 들어간다. 이는 수컷이 암컷의 산란관을 자극해 산란을 돕는 것으로 길게는 반나절이 걸릴 경우도 있다. 네 시간의 산란전 행동을 마치고 마침내 산란에 들어간다.
암컷은 돌면에 한 줄로 알을 붙이고 이내 수컷은 뒤따르며 수정시킨다. 한쪽 면에 다른 암컷이 낳은 알들이 붙어 있다. 수컷 한 마리가 여러 암컷을 불러들인 것이다. 수정을 마치며 암컷은 떠나고 이제 양육은 수컷의 몫이다. 수컷은 수정된 알을 지키고 지느러미로 끊임없이 신선한 물을 갈아준다. 잠시 쉴 틈도 없이 꺽지의 부성에는 밤까지 이어진다. 밤이면 알을 노리는 침입자는 늘어난다. 잠시 비운 사이 돌고기가 침입했다. 꺽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밤이면 물가로 나타나는 수달은 최대의 물고기 포식자. 수달은 이미 개체 수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곳 봉화의 강변에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한편 강마을 농가 뒤 밤나무 둥지에서는 올빼미의 부화가 임박했다. 품고 있는 알 속에서 부화를 알리는 소리가 들린다. 알은 2, 3일 간격으로 하나씩 부화했는데 마지막 알의 부화는 일주일이 늦었다. 포란과 부화에서 올빼미는 암수 역할이 분명하다. 둥지 안에서 먹이를 먹이고 새끼를 돌보는 일은 암컷의 몫이다. 수컷은 밖에서 둥지를 지키는데 혹시 있을지도 모를 침입자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잡식성인 청설모는 언제든지 둥지의 새끼를 넘볼 수 있는 위협의 대상이다. 암컷이 먹이를 물고 있다. 수컷이 가져다 준 먹이로 암컷은 자신이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 새끼들을 먹인다. 먹이를 받아먹는 새끼들은 서로 먹이 경쟁을 한다. 일주일 늦게 부화한 새끼는 항상 뒤처져 발육이 늦다.
산간 지역인 이곳 상류 지역은 다른 곳보다 봄이 늦게 찾아온다. 밤나무의 잎이 무성해지고 올빼미 새끼들은 하루가 다르게 모습이 변해간다. 먼저 부화한 새끼는 이제 눈도 뜨이고 어느 정도 날갯짓도 가능해졌다. 이때부터 어미는 이미 둥지를 떠나 밖에서 지켜보고만 있다. 그런데 일주일 늦게 부화한 새끼는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채 다른 놈들보다 발육이 뒤처져 있다. 이 올빼미 새끼들에게도 냉혹한 적자 생존의 법칙이 적용됐다. 결국 발육이 제일 늦은 새끼는 며칠 후 둥지에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올빼미 둥지로 원앙이 한 마리가 날아왔다. 산란할 장소를 찾아온 것이다. 아무래도 원앙이 암컷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올빼미의 둥지에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였다. 밖을 기웃거리던 새끼들은 급기야 둥지 밖을 나선다. 이소가 시작된 것이다. 처음 보는 바깥 세상. 수컷은 소리로 계속 새끼들의 이소를 부추기고 있다. 처음 내딛는 어설픈 발걸음. 어미는 둥지 위 나뭇가지에 앉아 주변을 경계하며 새끼들의 이소를 지켜본다. 마지막 한 마리. 아무래도 용기가 나지 않는 모양인지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맹금류는 대체로 둥지를 떠날 때 나는 연습까지 마치고 떠난다. 그런데 올빼미는 날 수 있기 전에 둥지 아래로 뛰어내려 걸음마부터 시작한다. 처음 밟아보는 땅. 스스로 먹이 사냥을 할 때까지 어미는 이들 새끼를 훈련시키며 계속 돌봐주게 된다. 이튿날 작은 나무 위에 오른 새끼를 볼 수 있었다. 이놈은 이제 냉혹한 자연 법칙에 적응하면서 이 강마을 뒷산의 제왕으로 자랄 것이다. 그때까지 어미의 역할 또한 계속된다. 밤나무 둥지는 이제 새 주인을 맞이했다. 애타게 기다리던 원앙이 올빼미가 이소한 날 바로 밤나무 둥지를 차지했다. 알은 하루 간격으로 6개를 놓았다. 어미는 알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몸에서 뽑아낸 깃털로 감싸고 포란한다. 수컷은 짝짓기를 마치면 어디론가 떠나버린다. 이제 포란과 부화는 모두 암컷의 몫이다.
암컷은 하루에 2번 먹이 활동을 위해 나들이를 하는데 이때도 알을 꼼꼼히 덮어 보온에 신경을 쓴다. 새들 못지않게 강한 부성애를 간직한 꺽지. 산란 후 2주 동안 꺽지는 무사히 산란장의 알을 지켰다. 그런데 잘 자란 알들의 올챙이들이 달려들었다. 알을 먹는 것일까? 알의 껍질을 빨아먹고 있다. 빨고 난 알은 깨져 있었고 치어는 무사했다. 올챙이는 치어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깨진 알 껍질과 그 안에 있던 양수를 먹는 것이었다. 잡식성인 올챙이가 꺽지 치어를 먹지 않는 것은 특이한 생태 현상이다. 올챙이가 산란장 입구에 하나둘씩 모여들 때도 꺽지는 올챙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꺽지는 올챙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부화 단계에서의 꺽지와 올챙이의 일시적 공생관계. 수백 마리의 치어는 그 과정에서 일시에 모두 부화했다. 깨어난 치어는 수컷의 보살핌 아래 일주일 정도 난황의 영양분을 먹으면서 자란다. 반경 5m 정도 영역의 작은 소 하나를 완전히 차지한 꺽지. 산란장 마련부터 한 달에 걸린 부성에는 이렇게 결실을 맺었다. 여름. 더위를 식히고 한낮 동안 올라간 기온을 내려주는 강은 더할 나위 없는 아이들의 놀이터이기도 하다. 더위를 피해 강가 덤불숲에서는 장수말벌이 집을 마련했다. 한 마리의 여왕벌이 낳은 알이 고치를 벗고 애벌레가 되었다. 애벌레는 자라서 다시 일벌이 되고 그 일벌은 다음의 애벌레를 키운다. 야구공만 한 이 집은 농구공만 한 크기로 커져 식구가 불어난다. 여름 철새들도 이곳 강가를 찾았다.
노랑 할미새 한 쌍이 강변 돌 틈에 둥지를 마련했다. 말벌도 이들에게는 먹잇감에 불과하다. 수컷은 계속해서 벌이나 풀벌레 같은 먹이를 찾기에 여념이 없다. 암컷 노랑 할미새는 둥지의 새끼 돌보기에 여름이 바빴다. 강마을 밤나무 둥지에 알을 낳았던 원앙이도 이제 한 달을 넘기고 있었다. 원앙이 새끼는 알 속에서 이미 많이 자란 상태로 태어났다. 원앙이는 부화한 후 하루 내에 둥지를 떠나게 된다. 나무 높이는 3m 정도. 뛰어내릴 둥지는 높지만 큰 망설임 없이 새끼들은 뛰어내린다. 잠시 잃었던 정신을 차리면 새끼는 본능적으로 물가로 향한다. 어미는 새끼가 물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고 주위의 천적들로부터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물가로 가기까지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들쥐를 비롯한 각종 천적들이 이들을 노리기 때문이다. 물러온 새끼들은 한 고비를 넘겼다. 이제 이곳 강변 풀숲에서 먹이도 구하고 잠도 자면서 점차 어미의 모습을 닮아간다. 이소 후 한 달간 어미의 보살핌으로 새끼들도 이제 낙동강의 한 가족이 됐다. 원앙이는 여름 철새지만 낙동강 상류의 이곳 봉화 지역에는 주변의 풍부한 먹이와 서식 조건이 좋아 많은 수의 원앙이 텃새로 살아간다. 비는 강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동물과 식물들에게는 생명수와 같다. 쉬리는 자갈이 많은 여울에서 주로 볼 수 있어 여울각시라 부르기도 한다. 떼지어서 여울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먹이 활동을 한다. 수수 미꾸리는 이곳 낙동강의 상류에서도 특히 자갈이 많은 곳에서 볼 수 있는 낙동강 특산종이다. 범고기라 부르기도 하는 수수 미꾸리. 무리를 지어다니는 것은 산란철이 됐기 때문이다. 산란기가 되면 순놈들은 한 마리의 암놈을 따라 그 뒤를 따른다.
지난 86년에서 88년 사이 봉화의 낙동강 상류에는 3개의 소규모 댐이 세워졌다. 수력 발전을 위한 댐이다. 이곳에서 댐은 수소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갈견이, 쉬리 같은 여우를 타는 물고기들이 댐 아래 모여들었다. 댐으로 어로가 차단돼 이들은 더 이상 상류로 올라갈 수 없다. 댐 한쪽 곁에 낮은 계단식 콘크리트 바닥으로 갈견이가 필사의 오름을 하고 있다. 조금의 물길이라도 보이면 본능적으로 물살을 타는 갈견이. 쏟아지는 물살을 거슬러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겹기만 하다. 댐벽에 다다른 갈견이는 중간중간 놓여진 돌을 징검다리 삼아 2차 도약을 준비한다. 갈견이의 도전은 애처롭기만 하다. 댐 안쪽은 강이 아니라 호수가 됐다. 정체된 물은 우선 시야를 흐리게 했다. 물이 흐르지 못해 정체된 댐 안은 자정작용을 저하시켜 부영양화된다. 그 결과 돌 표면에 규조류 등이 쉽게 부착해 온통 바위 표면을 덮는다. 규조류 등이 번지면 꺽지같이 돌 표면에 알을 붙이는 어종에게는 특히 악영향을 미친다. 물이 유입되는 댐 상류 쪽에 꺽지의 산란장이 마련됐다. 상류 지역의 산란장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적은 수의 치열을 어미가 지키고 있었다. 바닥은 이미 각종 퇴적물이 자갈을 덮고 있다. 바닥에 모래나 자갈 표면에 붙은 유기물을 걸러먹는 돌맞아. 부영양화되어 바닥에 가라앉은 유기물을 쉴 새 없이 걸러먹고 있다. 칼납자로는 물의 흐름이 완만한 강변 쪽이나 웅덩이 같은 물이 정체된 곳에서 주로 볼 수 있다. 물 흐름이 빠른 상류 같은 곳에서 잘 볼 수 없는 종이지만 댐으로 인한 서식 환경 변화에 오히려 개체수가 늘었다. 강물의 허리를 자른 댐으로 인해 상류와 하류의 생태계는 그 다양성을 잃고 생물 종이 단순화되어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류에 막혔던 3개의 댐 아래로 낙동강은 안동에서 또 다른 댐을 만난다. 안동호는 강이 호수가 되면서 이 지역 사람과 생물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거대한 호수에서 발생하는 안개로 이 지역 여름 기후까지 변했다. 안동호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이곳 어부들은 마을이 수몰돼 물에 잠기자 농사일을 하지 못하고 어부가 됐다.
한때는 한 배 가득 잡히던 잉어와 붕어도 이제는 그 마리수를 손으로 뽑을 정도다. 대신 베스와 블루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물에 큰 구멍을 낸 녀석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전형적으로 때만에 황폐화된 바닥 모습을 이곳에서도 볼 수 있다. 베스는 이제 이곳 안동호의 생태계를 지배한 지 오래다. 미국이 원산지인 블루길. 베스와 함께 강한 육식성으로 토종 물고기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강물이 유입되는 곳에 블루길이 때로 모여든다. 호수와 강을 드나드는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다. 이제 곧 먹이가 귀해지면 같은 종끼리 먹고 먹히는 극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그물에 큰 구멍을 낸 녀석의 정체를 확인한 곳은 안동댐 취스탑 부근이다. 백연어다. 길이는 대략 1m 50cm. 백연어는 초옥과에 속하는 초식성 어류이다. 주로 녹조류 같은 식물성 플랑크톤을 걸러먹는다. 그러나 이들의 새끼가 잡힌 적은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다. 원래 강에서 번식하는 백연어는 이곳 호수에는 그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63년에 최초로 들여와 방류된 후 대를 잇지 못하고 계속 커져만 가는 이상한 생태계. 백연어 자신도 외래종 도입 정책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 안동댐 하류에서 새로운 물길을 시작한 낙동강은 물 흐름이 느려지면서 모래가 쌓이고 습지가 형성된다. 낙동강 특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안동시 외곽 지역에서 비교적 잘 보존된 새로운 습지를 발견했다. 물이 정체되어 생기는 웅덩이를 중심으로 습지는 모습을 갖추어 간다. 웅덩이를 중심으로 수변 식물과 수생 식물들이 고르게 분포하는 이곳 습지는 전형적인 살아있는 습지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수변 식생대가 발달하고 수초가 많아지면 물고기들에게도 습지는 좋은 서식처가 된다.
수중수초는 어류들에게는 산란장으로 치어에게는 은신처로 제공된다. 광합성과 유기물 흡수 등으로 물의 자정작용에 이바지 않은 습지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산란 시기를 맞은 가시납지리가 혼인색으로 치장하고 산란터를 마련했다. 가시납지리가 산란을 하는 곳은 말조개다. 아래쪽에 입수공과 위쪽에 출수공을 사용해 먹이를 걸러먹는데 가시납지리는 이 말조개의 출수공에 산란관을 삽입시켜 산란을 한다. 건강한 말조개를 확보한 수컷은 암컷을 데려올 때까지 조개 주위를 자기 영역으로 삼는다. 수컷은 화려한 혼인색을 뽐내며 암컷을 유인하러 다닌다. 산란기에 접어든 암컷은 산란관을 길게 늘어뜨리고 수컷을 따라 산란할 말조개를 살핀다. 산란이 결정되면 산란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암컷의 산란 후 수컷은 뒤따라 수정을 시키고 암컷은 떠나버리지만 수컷은 부화할 때까지 산란 조개를 지킨다. 각시 붕어도 말조개에 산란하는 종이다. 물 흐름이 느리고 물풀이 우거진 늪이나 웅덩이 같은 곳에서 서식을 한다. 참중고기도 조개에 산란을 하는 종으로 우리나라 특산 종이다. 수초는 물고기들의 산란장과 치어들의 은신처로서의 역할 외에도 물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광합성의 결과 잎에서는 산소가 발생되어 물속 용존 산소량을 높인다. 잎이 물 위에 떠있는 수초도 뿌리에서 그 역할을 한다. 뿌리에 있는 박테리아와 미생물에 의해 유기물이 분해되고 그 과정에서 생성된 산소를 뿌리는 머금고 있다가 물로 되돌려준다. 수초는 수서 생물들의 보육장이기도 한 동시에 이렇게 습지의 자정작용을 촉진시키고 유입된 물은 수초 지대를 지나 깨끗한 물로 바뀌어 다시 강으로 되돌려진다. 이런 습지는 안동 이후 상주까지 비교적 넓게 분포되어 있고 낙동강의 건강한 생태를 유지시켜주고 있다.
낙동강은 모래의 강이다. 중류로 접어들면서 강의 유속은 느려지고 모래가 퇴적되기 시작한다. 모래는 주로 지류와 본류의 유속이 빠른 곳에서 끊임없이 운반되고 있다. 침전된 모래는 물속 유기물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한다. 걸러진 유기물은 역시 모래 속 박테리아와 조류에 의해 분해되고 산소를 발생시킨다. 모래가 많은 이곳 낙동강에서만 볼 수 있는 기름종개. 낙동강 특산종으로 모래 속 유기물을 걸러먹고 있다. 모래는 이들 물고기들의 은신처로서 기름종개는 모래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모래의 지표종이다. 여울마자도 낙동강 특산종으로 잔자갈이나 모래가 깔려있는 잔여울에 서식을 한다. 99년 환경부 생태조사단에 의해 낙동강 신종으로 보고된 여울마자는 낙동강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희귀종이 됐다. 이제는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된 흰수마자는 낙동강 중상류 모래가 많은 곳에서 간혹 볼 수 있는 종이 됐다. 그 희소성으로 흰수마자에 대한 생태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모래에 서식하는 이들 보호종들은 중상류의 일부 개발이 미치지 않은 곳에서만 볼 수 있었다. 이들 보호종들이 멸종으로 치닫는 것은 모래의 강 낙동강에서 모래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래는 개발화 시대에 강에 널려져 있는 골재 자원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특히 낙동강에서 많이 파헤쳐졌다. 모래 채취로 강 하류는 파여지고 물고기들의 서식처는 파괴됐다. 특히 모래 채취가 행해지는 하류는 모래가 뒤집어지면서 물고기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모래 채취장 바로 밑 쏘가리와 메기들이 아가미가 막혀 죽어가고 있다. 모래 채취는 낙동강 중하류 거의 전 구간에 걸쳐 경북 경남의 8개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흐르던 낙동강 물과 금빛 모래는 1년 내내 흑빛으로 물들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모래 채취로 인한 낙동강 습지의 파괴다. 서대구 습지는 대구의 금호강이 합류되는 곳에 발달된 낙동강 최대의 습지였다. 한때
두루미나 흑두루미 같은 겨울 철새들의 최대 월동지였던 이곳은 더 이상 새들이 찾지 않는 불모지가 됐다. 몇 평 남지 않은 조그만 모래톱만이 이들 새에게 허락된 공간의 전부다. 언제부턴가 이곳엔 흑두루미 모형이 세워졌다. 지나가는 흑두루미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이다. 흑두루미 통과 시기는 10월 중순. 일주일을 기다린 끝에 북쪽에서 날아오는 한 무리의 흑두루미가 포착됐다. 서대구 습지는 90년도까지도 흑두루미들의 최대 월동지였다. 결국 흑두루미는 30분간 상공을 선회하다 떠나버렸다. 서대구 습지는 이제 그들이 내려앉을 만한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낙동강은 경남에 접어들었고 남지 밀양을 거치면서 대부분 습지는 경작지로 변했다. 낙동강 하구원은 지난 87년에 완성된 인공 제방으로 바다와 강을 완전히 분리시켰다. 낙동강 전체를 국내 최대 인공 담수호로 만든 것이다. 하구원이 생기기 전 이곳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 어족 자원의 보고였다. 수문의 한쪽 끝에 있는 1m 크기의 어도. 이제 회유성 어종들에게는 이 어도가 강으로 올라가기 위한 유일한 통로가 됐다. 가을 산란기를 맞은 숭어가 어도 앞에 모였다. 한때는 경상북도 상주까지 올라갔었던 숭어. 지금은 낙동강 하구 끝자락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다. 농어도 이 시기가 되면 강을 오르지만 수문은 이들의 오름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구원 안쪽 낙동강 물이 정체되어 부유물이 쌓이고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침전물이 쌓였다. 그 침전물 속은 이미 메탄가스로 가득 차 있었다. 낙동강 끝자락 하구 모래개펄. 올해 이곳은
고니를 비롯해 유난히 많은 철새들이 찾았다. 하구원 위쪽 어디에도 안식처를 찾지 못한 철새들이 하구원 밖 낙동강 최하류를 찾은 것이다. 낙동강이 바다와 만나는 맨 끝 이 짜투리 땅에서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낙동강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